오한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올해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시장은 대형주 위주의 상승 흐름이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당락일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지수 상황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우리 양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65% 오르면서 4,197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33% 오르면서 931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배당락일을 맞이해 약세를 나타낼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후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간 코스피인데요. 계속해서 4,200선 돌파를 시도해내면서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920포인트 선을 돌파하며 최근에 강세를 이어갔던 코스닥이 장중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930포인트 선에도 돌파에 성공합니다. 현재 시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개인이 지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2,500억 원 가까운 사자세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장중 매수 전환하면서 최근에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800억 넘게 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현재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1,800억 원 넘는 사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시간 외국인이 방향성 탐색하는 모습 보이면서 1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1,500억 가까운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에도 1,440원에서 출발했던 환율이 0.57% 내리면서 1,434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투자 경곡 종목에서 해제되고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1,033억 원 규모의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의 구성품 개발 및 조립 시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정부의 달 탐사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2032년까지 달 착륙선에 탑재되는 착륙용 엔진과 구성품의 개발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 장 마감 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 경곡 종목 지정 해제를 공시했는데 이는 시장 감시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시가총액 100위 이내 기업을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SK하이닉스가 이를 적용받게 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9.43% 오르면서 95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포드차와의 계약이 해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채 또다시 대규모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의 배터리팩 제조사 FBPS와 지난해 4월 체결했던 3.9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고객사인 FBPS가 배터리 사업에서 철수함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선 재무 및 수익성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한타증권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내부적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린 상태로 분류돼 주요 매출 계획에 크게 반영되지 않아 실적 전망 하향 조정 가능성도 적고 설비 투자도 수반되지 않아 계약 해지에 따른 자산 손상 처리나 위약금이 발생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장 초반부터 현재까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1.17% 내리면서 37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 행진을 이어가자 LS 등 전선 관련 종목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M증권연구원은 지난 23일 런던 금속거래소 기준 동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톤당 12,000달러 선을 넘어선 이후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 동가격 상승률은 40.7%로 지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폭의 연간 상승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동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수입업체와 제조사들이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고 세계 정상급 광산들의 조업 차질에 따른 단기 공급 부족 및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증설 수요로 인한 동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LS의 자회사 대부분이 사업구조상 동가격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수혜가 예상되며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LS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시간 전선 관련주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LS가 8% 넘는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8.75% 오르면서 20만 5,7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9.47%의 급등 흐름 이어갑니다. 23,97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투자 경고가 해제된 SK하이닉스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다 반도체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 시장 연말 연초 랠리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의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아웃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제 오늘, 내일 이틀만 딱 남았습니다. 사실상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시장은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배당락일이기도 하고 지난주까지 외국계 기관들도 아마 북클로징을 하고 결산을 했겠죠. 이제는 새해 2026년 전략을 본격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펼쳐 나갈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 지금 1조 넘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고 있고 현물도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2026년에는 우리나라에 한 번 더 강한 베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자, 환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외국인들의 자금도, 외국인들은 1,400원대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 산다라는 스탠스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지난주까지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매수로 전환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도 이 분위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포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새해 연초에 어떤 주도주, 어떤 주도 업종이 치고 나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아마 내년 2026년 시장의 전체 판을 끌고 가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도 집중해서 시장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시장에서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아마도 SK하이닉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덕분에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 내년에는 더 갈 수 있을까요? 지금 63만 원 근처까지 왔거든요. 조금 더 분석해보면서 내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앵커 브리핑은 SK하이닉스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조금씩 SK하이닉스가 지지부진한 양상을 나타내다가 이제는 투자 경고가 풀리니까 오늘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주가가 5% 넘게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다렸습니다. 카운트다운 예상을 했던 건데 실제로 이렇게 풀리니까 주가가 확 튀어오르는 걸 보니까 그만큼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걸 시장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한국거래소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요건을 변경해서 대형주들에게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통합을 해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의 종목은 투자 경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총이 크니까 이 큰 종목들을 뭔가 작전이라든지 뭔가 세력이 움직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 시총 상위 100개 중에는 이런 지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간의 규칙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미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도 바로 그냥 오늘부터 즉시 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부터 해제가 됐고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풀렸고 두산에너빌리티도 풀렸고 이러니까 오늘 덩달아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함께 겹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또 완화해준 내용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실히 이제 앞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추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 SK하이닉스에 있어서 오늘 일단은 급등한 하나의 요인이 되겠고요. 내년에도 이런 불안감들은 이제 덜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SK하이닉스의 부스터가 필요합니다. 내년에 주가가 한 번 더 튀어오르기 위해서는
부스터가 필요한데 자, 일단은 ADR 부스터가 가장 우리가 예상하는 좋은 호재겠죠. SK하이닉스가 12월 10일에 시장에서 지금 SK하이닉스 ADR 미국 상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았을 때 공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인정하는 공시입니다. 거의 준비를 하고 있다.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니까 내년에 시간이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이 ADR 방식이니까 ADR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내년에는 주가가 조금 더 야금야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만약에 ADR로 실제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되면요. 아마도 가능성 높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아마 편입이 되면서 이런 ETF 자금들이 SK하이닉스 ADR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 엔비디아가 일단은 가장 시총이 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애플도 있고 그 아래 뭐 TSMC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상장하게 되면 6번째 정도로 큰 종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뭐 자연스럽게 마이크론과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요 바로 시총 6위 위에 한 5위 정도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랭킹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PBR이나 EPS나 PER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SK하이닉스가 너무 쌉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은데 주가는 더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돈은 훨씬 더 SK하이닉스가 잘 버는데 주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에 SK하이닉스 지금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데 내년에 100조가량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게 되면 지금의 주가로 따지면 더 낮게 지금 퍼가 형성된다. 극도의 저평가일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계속 나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교를 하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이 되면 SK하이닉스의 시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결국엔 ADR 부스터가 내년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들 많이 들으셨으니까 알고 계실 테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SK하이닉스에게는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 시장의 여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HBM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는데요. 뭐 디지타임스 아시아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구글의 이번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게 추가로 HBM을 더 사고 싶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뉴스 들으셨죠? 내년에 이미 다 완판됐다. 내년 주문이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구글이 더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좀 더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나 봅니다. 근데 결국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못한다,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거 HBM 확보를 못했다고 구글이 담당 임원이 해고가 잘렸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역시 지금 이런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되니까 HBM을 더 많이 공급하고 많이 사와야 되는데 지금 SK하이닉스 서울에 와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메모리 공급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역시 SK하이닉스 우리가 더 만들어줄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답니다. 화가 났나 봐요. 아직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뭐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메타든 이 D램 주문량이 우리 목표했던 거,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목표했던 것의 70% 정도밖에 HBM을 확보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계속 사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미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태, 심지어 이런 회사들의 조달팀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면서 계속 지금 협상을 하고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외신들의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는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를 갖게 되죠. 돈을 좀 더 주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본 생각을 해볼게라는 정도로 이야기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내년에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의 조건 환경들이 잘 풀려가고 있고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SK하이닉스가 가격 협상력을 주도권을 갖고 있는 HBM의 강자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88만 원까지 잡아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면 내년에 만약 이렇게 가면 뭐 내년 하반기 뭐 이럴 때 갔으면 100만 원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00만 닉스도 가볼 수 있지 않을까. HBM 매출이 SK하이닉스는 바로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HBM3E는 물론이고 HBM4도 지금 공급 직전이기 때문에 바로 내년부터 HBM4의 실적도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AI 서버 고객사와의 안정적인 공급 관계 엔비디아와 잘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가격 50% 올려도 엔비디아가 사주겠답니다. 이런 상황,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갑이 된 SK하이닉스, 여기에다가 실적, 당장 이번 4분기에부터 실적이 개선되면서 내년에 폭발적인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자, 정말 SK하이닉스의 주가 오늘 부스터를 달았는데 내년에 더 올라가면서 100만 닉스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내년에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조정이 나오면 SK하이닉스는 매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예전 IMF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라든지 이렇게 원화 가치가 낮아질 경우에는 제가 돈을 많이 모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원화를 얼마를 받고 예를 들어서 달러로 뭐 3,000달러를 받는다든지 이런 설계를 갖다 50대 때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녀 독립자금도 일정 부분 마련해 나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60세 때부터는 이제 자산을 모아놨던 자산을 합리적으로 인출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재테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걸 2억 원으로 불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재테크라는 용어가 한동안 유행을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재무설계라는 게 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재원이 나온다는 거는 금융상품을 특히 가입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고객의 재무적인 목표와 비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부동산을 구입한다. 그러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그 안에 절세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부동산을 향후에 뭐 자녀한테 증여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게 재무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테크하고는 단순하게 돈을 불리는 기술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설계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약 6단계 프로세스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고객분을 만나면 이제 관계를 정립하는 단계인데 이때는 고객이 어떤 재무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사회자분 같은 경우는 주택구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은퇴자금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증여상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재무적인 목표에 맞춰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흘러갈지, 보수는 어떻게 할지 설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료를 받는데 이 자료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고 첫 번째로는 이제 자산 리스트를 받아요.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경제적인 성적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금 흐름표를 받습니다. 소득과 지출을 받는데 이건 미래의 경제적인 성적표가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분들의 재무적인 인생의 목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인생 계획 안에 종속되고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평가를 해요. 같은 비슷한 소득원 대비해서 과연 현재 재산은 많이 모아져 있는지, 절세는 잘 되고 있는지, 은퇴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고객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설정을 해나갈 것이냐, 그 이외에 포트폴리오 제안을 드리게 돼요. 근데 재무설계는 재테크하고 다른 게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뭐 상품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매도를 해도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뭐 가지고 있던 뭐 금융상품들을 갖다 변경한다든지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수한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니면은 상속에 관심 있는 분들이 유언장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럼 실행을 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섯 번째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10-15 대책이 나오고 나서 주택 구입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럼 재무적인 목표가 바뀌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6가지 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재원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재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쭉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 자녀가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성인 자녀가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자산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일정 부분의 자금을 증여신고를 해서 그리고 일정 부분은 5년 뒤에 자녀에게 주택을 구입해 주기로 해요. 그러면은 증여신고를 했던 증여상속설계를 통해서 절세를 해야 될 거고 5년 후에 주택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투자 설계를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미국 시장이 좋았고 한국 시장도 많이 좋지만 앞으로 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채권이라든지 ETF나 정리식 펀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5년 동안 자산을 좀 많이 모아야 될 겁니다. 모으는 과정 속에도 절세 플랜이 필요하겠죠. 단순하게 저축을 하게 되면은 1년에 수익금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금융소득 조합과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ISA나 이런 절세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어느 정도의 이 부동산 자금이 모아지게 되면은 또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고 그 안에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실제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절세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죠. 이걸 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제 자녀한테 그렇게 주택을 갖다 5년 뒤에 사줬지만 제 은퇴자금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은퇴를 하고 나서 제가 원하는 소득원을 갖다 가져갈 수 있는 정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향후에 또 자녀들한테 상속증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자산 설계까지 같이 해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합적인 재무 설계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어린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자금 설계 같은 걸로 대신할 수도 있겠죠. 유학자금 설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복합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무 설계에 꼭 필요한 그 재무 목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택 구입 자금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녀 독립 자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은퇴 자금이 될 겁니다. 30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재무 목표로 주택 자금을 주택을 마련하는 목표로 저축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 적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증권사의 그런 ETF나 펀드나 이런 뭐 주식이나 채권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 내 투자 성향에 맞게끔 저축을 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첫 번째 목표를 삼으셔야 될 거예요. 그럼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40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자산을 형성하면서 사실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주식이 워낙 좋았지만 뭐 코인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2020년도 코로나 때는 또 영끌족도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실패하지 않는 그런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럼 50대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은퇴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은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돈을 갖다 10억 모아야지, 20억 모아야지 이런 건 아니고요. 은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소득원이 약 6가지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어요. 지금 사회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몸으로 버는 소득이 나중에 없어졌을 때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이런 연금소득과 그리고 이자 배당소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임대소득도 포함돼서 여러 가지 소득원이 들어오면 좋을 거예요. 그럼 제가 임대소득을 받으려면 부동산이 있어야 될 거고 제가 배당소득을 6%짜리를 받는다. 그럼 약 2억 원 정도의 배당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아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지금 환율이 1,400원이 넘었잖아요. 앞으로 한국 경제가 좋아지면 좋은데 한국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경우에는 이런 달러 자산이라든지 외화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원화 가치가 예전 IMF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라든지 이렇게 원화 가치가 낮아질 경우에는 제가 돈을 많이 모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원화를 얼마를 받고 예를 들어서 달러로 뭐 3,000달러를 받는다든지 이런 설계를 갖다 50대 때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녀 독립자금도 일정 부분 마련해 나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60세 때부터는 이제 자산을 모아놨던 자산을 합리적으로 인출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럼 내가 모아놓은 자산을 인출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퇴직소득세가 다를 거고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P도 연금소득세를 갖다가 이제 부과하는 방법들이 다를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인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도 절세하고 또 80세, 90세, 또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산을 많이 형성을 했다. 그러면은 이 전부터 진행을 했어야 되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비중을 보고 합리적으로 나눠서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상속세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연령대별로 기본적으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방향성으로 가시는 게 일반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물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짜장면 가격이 한 700원 정도였어요. 10배가 넘었잖아요.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단순하게 현재 가치로만 계산해도 그 큰 자금이 필요한데 은퇴 준비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기업 중 일부에서는요, 이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재무설계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소득은 한정돼 있죠. 한정돼 있지만 지출을 갖다 통제를 하고 소득이 매달 같은 날짜에 강제적으로 저축이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들어간 신입사원이 있는데 지출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 소득원을 자꾸 늘려가지고 향후에 다른 소득들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럼 언젠가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도 나오게 될 거고 이 소득원들이 합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재무설계는 사회 초년생이 더 중요합니다. 통장을 갖다가 분리를 해서 저축을 또 해야 되고 또 지출 통제를 해야 되고 매달 내가 쓰는 돈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300만 원을 받는데 저축을 150만 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돈은 약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어떤 달에는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비상자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럼 부족한 달에는 여행 갈 때는 거기서 빌려서 쓰고 그리고 다시 평달에는 아껴서 거기다 맡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돈은 늘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저축 금액은 항상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이런 통제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부자가 되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지출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 많이 모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받아서 된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그렇지 않고 사회 초년생부터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가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사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투자 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라고 하는 거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00만 원 만들거나 1억 원을 투자해서 2억 원을 만든 게 아니고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만 돈을 넣으면 물가 상승률이 5%고 은행 예금이 3%면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그런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이론하고 실제대로만 하게 되면 별로 실패하지 않는데 단순하게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남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내가 똑같이 따라가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조금 고평가돼 있습니다.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또 미국 금리가 좀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를 봤을 때는 채권 투자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킬의 채권의 이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금리 인하기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쿠폰에 만기가 긴 채권을 투자하시면 좋거든요. 미국 쪽에. 미국은 금리가 올해는 한 2번, 내년에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그럼 거기에 맞는 자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좀 조정해 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가 좀 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적립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약 2년이나 3년 정도의 주식형을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겁니다. 한 400만 원이라고 하면은 현재 가치로요. 그 1년이면 얼마죠? 약 5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60세 은퇴하셔가지고 현재 평균 수명보다 조금 더 많이 한 90세까지만 이제 사신다고 해도 약 30년이면 15억 정도의 현재 가치의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물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짜장면 가격이 한 700원 정도였어요. 10배가 넘었잖아요.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단순하게 현재 가치로만 계산해도 그 큰 자금이 필요한데 은퇴 준비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은퇴 준비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30대가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전세 살고 있으면 집을 구입해야 되니까 은퇴 자금으로 많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 구입 자금이 한 70%면 20, 30% 정도는 그런 은퇴 자금이나 다른 자금들로 같이 저축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단기, 중기, 장기의 재무 설계를 갖다가 실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은퇴하고 받는 소득원 중에 약 50%는 연금 소득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저희가 오해들이 좀 있긴 있는데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그 당시에 갔을 때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원화를 찍어서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5년마다 조정 재계산을 하니까 금액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을 잘 운용을 해서 은퇴 시점까지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연금성 자산이 약 50%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금성 자산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무조건 받을 수가 있고 세제 혜택도 있지만 단점은 돈이 좀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배당 소득을 갖다가 일정 부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배당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배당을 주는 국내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이 배당을 주는 국내 기업들이 이 월배당이나 분기배당 해주는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약 한 1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월배당이나 분기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회사들,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코카콜라나 뭐 P&G 같은 회사들은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배당 주식들을 잘 모아가지고 일정 부분 배당 소득을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더 있으면 좋은 게 부동산에 임대소득이 있으면 임대소득은 물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렇지만 실물자산이 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득원들을 좀 골고루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이 삼층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약 50%, 배당소득이 20에서 30%, 그리고 이자소득은 이자는 좀 낮지만 유동성이 있으니까 한 10% 정도,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내 은퇴 자금의 100%를 여러 가지 소득원들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화가 약 70%면 30% 정도는 달러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은퇴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은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60세, 70세 은퇴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은퇴하는 건 지금도 제가 다른 소득원들이 나오고 있고 언제든지 내가 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은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안에 맞는 그런 합리적인 재무 설계를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이 훨씬 더 편해질 수 있고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본업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재무 설계를 통해서 내 인생 설계를 다시 한번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주가가 오른다는 말이 반복된다. 이른바 1월 효과다. 새해 첫 달에는 주가가 다른 시기보다 더 잘 오르는 경향이 관찰돼 왔다. 연말 절세 매도 이후 자금이 돌아오고 보너스와 기관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겹치며 매수세가 유입되는 구조다. 낙관적인 경기 전망과 정책 기대감도 힘을 보탠다. 과거 통계상 이런 흐름은 특히 코스닥이나 코스피 소형주에서 뚜렷했다. 하지만 최근엔 양상이 달라졌다. 투자자들이 1월 랠리를 예상하고 12월에 미리 매수에 나서면서 정작 1월엔 힘을 잃는 경우가 잦다. 2023년 12월 코스피는 4.7% 올랐지만 올해 1월에는 오히려 6% 가까이 하락했다. 2022년 최도 비슷했다. 결국 1월 효과는 과거의 패턴일 뿐 해마다 되풀이되는 절대 법칙은 아니다. 1월이니까 오른다는 믿음보다 기업 실적과 금리, 자금 흐름 등 펀더멘털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과연 2026년 1월 시장은 다시 그 효과를 재현할 수 있을까?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분노는 탈팡으로 번졌다. 범킴의 뒤늦은 사과에도 여론은 냉랭하다. 국회 청문회 불출석 방침까지 알려지자 쿠팡 불씨는 확산일로다. 주가도 흔들렸다. 쿠팡 모회사 주가는 유출 규모가 공개된 뒤 한 달 새 13% 넘게 하락했다. 미국에선 주주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고 국내에선 결제 건수가 4% 줄며 이탈 조짐이 뚜렷하다. 한국에서는 탈팡이 가속화할 조짐이다. 배우 문성근, 김희성의 탈팡 릴레이는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증권가는 이번 사태가 쿠팡의 로긴 효과를 무너뜨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CJ 대한통운의 주치릴 배송, 이마트의 쓱세븐클럽, 네이버의 콘텐츠, 연계 전략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쿠팡의 아성은 금이 갔고 이커머스 시장의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이 오늘 분위기가 좋네요. 이제 내일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피크를 한번 또 치기 위해서 시장이 열심히 분전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4,200포인트 넘었습니다. 4,208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1.9% 상승세, 삼성전자 11만 9,200원, SK하이닉스 63만 3,000원,
이러면서 이 투톱이 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네이버도 오늘 뭐 5%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면서 시총 상위주들이 코스피를 마지막 한번 피크를 끌어올리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지금 상승 탄력이 오전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3%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931포인트 선까지 시장이 올라왔습니다. 자, 마지막 뭐 힘을 끌어모으면서 연말 내일까지 해서 코스피 연고점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점 찍을 수 있을지 여부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시장의 분위기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도 올해 이제 9월부터 계속 이제 알려주신 종목들을 쭉 추적을 해봤는데 오늘 벌써 올해 마지막 방송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종목들 한번 랭킹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수익률 어느 정도 됐을지 한번 뭐 화면으로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일단은 뭐 SK하이닉스가 오늘도 더 올라가고 있어서 저게 지금 아마 오늘 지난주 가격은 금요일. 반영이 안 된 거죠. 네, 오늘은 그렇죠.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갔겠죠. 그러면 뭐 한 80% 가까이 상승 탄력이 나왔을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조선주도 많이 올랐다가 좀 쉬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번 올해 5개 종목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5개 종목의 이제 전체적인 특징이 이제 대형주다. 네네. 대형주고 소비자들의 뒤통수를 칠 일이 없는 종목들이다. 뒤통수를 친다는 네. 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뭐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네, 때려가지고 그래서 그 주주들의 이제 그 마음을 갖다가 그 힘들게 하는 뭐 그런 일이 없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배임 횡령이 없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없을 거로 여겨지는 종목들을 골랐습니다. 네. 또 다른 거는 이제 결국 해당 종목들이 속한 섹터가 그 해당 종목을 선정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가 그래도 6개월, 1년, 2년은 갈 것이다. 이런 장기적인 아이디어가 유효한 종목들을 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네. 그 종목들을 골라서 아까 2종목 정도는 좀 안 좋긴 했지만 그 안 좋은 종목들도 알테오전도 포함되긴 했지만 결국 내년에 이제 그 오늘 내일 거래 일이 지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끝나면서 네. 내년 1월 2일 첫 거래일부터 시작하면 다시 이제 알테오전과 현대르텐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말씀해주신 이후로 현대 로템이나 알테오젠도 사실 수익권이었어요, 그렇죠? 수익권이었다가 뭐 이 현대 로템 방산주들이 최근에 조금 조정받은 그런 영향이 있고 알테오젠은 뭐 소송 이슈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부담을 받으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 뭐 여전히 평가들이 시장에서 평가들은 좋으니까 내년에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내년 전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우진 대표 확인해볼 첫 번째 종목은 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역시 뭐 SK하이닉스부터 봐야 되겠죠. 오늘 지금 63만 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자, 내년에 뭐 오늘 뭐 투자 경고 해제되는 건 다들 아마 기다리셨을 거고 이제 내년이 중요한데 SK하이닉스 내년에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대표님? 예. 저는 이제 그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ADR이 네. 내년에 실현된다면 SK하이닉스가 이제 120만 원 돌파는 거의 뭐 오. 기정사실이 아닐까. 120만 원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ADR이 없어도 내년에 SK하이닉스는 120만 원 2배가 된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여기에 ADR까지 된다면 사실 120만 원은 뭐 기정사실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보다 더 올라간다라고 이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ADR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사실 ADR은 SK하이닉스의 어떤 기업 역사에도 중요한 분기점이지만 한국 증시 역사상, 한국 경제 역사상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고 나서 네. 그 이 나라의 또 중요한 분기점이 만들어졌는데 이 주시장 관점에서는 상법 380여 사망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재벌들의 많은 병폐가 없어지는 이제 그 시대를 맞았습니다. 네. 그런 점과 맞물려서 SK하이닉스가 ADR을 갖다가 내년에 실현된다. 그러면 사실 SK하이닉스나 우리나라 한국 자본시장에 한 번 엄청난 이제 역사의 분기점을 맞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수치로는 이제 2배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말씀 아까 해주신 게 이게 SK하이닉스, 뭐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SK하이닉스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ADR은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 미국에 있는 그 큰 손들이 미국에 있는 일반인들이 SK하이닉스를 우리나라 주식 종목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쉽게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수급이 SK하이닉스에 반영된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많은 펀드들이 미국의 ADR 포함한 상장사만 투자하도록 규정한 펀드들이 있어요. 그 펀드의 큰 손들이 SK하이닉스 수급에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하나 뭐냐? 큰 손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 투자하지 않는 중요한 어떤 허들을 갖다가 없애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내년에 ADR이 된다면 2배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또 이제 SK하이닉스가 그 ADR을 발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인데 가장 전제 조건 중 하나 뭐냐?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되고 네네. 지배구조라는 거는 현재 이사회 중심의 미군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지켜서 그쵸. 그 CEO가 이번에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뭐 2주 전에 통보를 하면 2주 전에 해당 통보에서 단지 이제 통보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2주 후 있다가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무엇을 할지에 필요한 자료를 다 미리 보내요. 그러면 보낸 자료를 갖고 이사들이 숙지를 한 다음에 토론을 해서 인수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어떤 회사를 갖다가 공장 증수할 거냐 말 거냐는 심도 있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집단 지성의 바탕으로 해서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나라 어떤 재벌 1인 구조가 찍어내리고씩 이걸 왜 해야 되냐? 없어요. 오너가 하라고 예. 하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막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적어도 SK하이닉스가 그런 지배 구조가 투명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에 그러니까 ADR을 발행한다는 미국 수준의 미국의 상장사 수준의 투명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ADR 그것이 다 충족이 돼서 미국 증시가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미국 상장사의 버금가는 우량 기업으로 탈바꿈돼 있다. 그래서 주가랑 그 PER도 사실 리레이팅이 된다. 현재 SK하이닉스가 뭐 많은 분들이 보셨고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내년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00조 육박할 것입니다. 그 100조라면은 그걸 끌어나와서 이제 만약 PER을 매긴다면 현재 SK하이닉스 많이 올랐다 치더라도 현재 PER이 7배 미만이에요. 그렇죠. 그 마이크론이 D램 3등 기업인데 HBM만 보면은 마이크론보다 SK하이닉스 더 우월한 기업인데 마이크론 PER이 11배고 SK가 7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평가거든요. ADR이 이제 그런 PER을 했쓴다면 마이크론만큼만 가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배를 거기서 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SK하이닉스가 미국 상장사 수준의 체질 개선을 하고 체질 개선의 합격증을 받으면 ADR을 발행할 텐데 그러면 사실은 SK하이닉스가 2배가 가능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63만 3천 원인데 네. 오전 10시 기준이었을 때 SK하이닉스의 그 시총이 460조입니다. 삼성전자의 시총이 780조, 삼성전자 우도 있죠. 삼성 우도 시총 73조. 이 3개 종목의 시총을 다 합치면 코스피 전체에서 약 40%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더블이 되고 SK하이닉스가 더블이 되면 삼성전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블까지 안 돼도 삼성전자 올라가 있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코스피 5천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ADR을 발행하느냐 발행하지 않느냐는 아까 말씀드린 이 나라 자본시장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관점에서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네. 설령 SK하이닉스가 ADR을 갖다 후퇴하려고 할 때 후퇴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런 채찍도 같이 가해 주시면 우리가 내년에 사실 과거에 못 보던 중요한 어떤 시대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SK하이닉스를 ADR을 추진하는 걸 주주분들이라면 아마 응원하고 계속 추적을 하실 텐데 그러면 이게 SK하이닉스가 어쨌든 그러면은 미국에도 ADR이 상장돼 있고 국내에도 SK하이닉스 본주가 상장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일각에서는 이게 약간 투자가 분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던데 뭐 패턴적으로 보면 ADR과 본주가 또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같은 방향 가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자본시장이 개방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상장된 SK하이닉스 ADR이 한국에 상장된 코스피보다 싸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주주가 누가 미국 거를 한국에 있는 가격을 갖고 있으니까 팔아서 미국에 있는 ADR을 사겠죠. 거꾸로 미국의 ADR이 원화 환율 계산했더니 SK하이닉스가 비싸다. 그게 팔고 사실은 한국에 와서 SK하이닉스 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자본시장 개방되었기 때문에 그 둘의 주가가 다를 것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같아질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벤치마크로 볼 수 있는 게 TSMC가 네네. 97년도 ADR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의 분량은 아니고 처음부터 조금씩 발행하다가 지금 25% 정도의 ADR을 발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TSMC ADR의 어떤 전체 시총이 1조예요. 그거는 무엇이냐? 똑같이 TSMC가 물론 잘한 측면도 있죠. TSMC가 워낙 파운드리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이제 사실은 낙후된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원탑으로 TSMC가 세계 유수의 기업이 TSMC에 맡길 수밖에 없고 줄을 서게 되는데 그런 영향도 있지만 TSMC 시총 올라가는 것은 그런 영향도 있지만 또 하나 수급에서 TSMC가 미국의 ADR을 발행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 본토에 있는 큰 선들이 내가 왜 굳이 타이완 가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투자하면 되는데 이런 손쉬운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TSMC ADR 시총이 올라갔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ADR을 열어줬을 때 TSMC를 바라봤을 때 그 정도의 시총이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본토 너무나 이제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 기억에 그 TSMC의 그 PER이 한 30배 정도? 물론 TSMC가 원탑인 이런 것도 반영돼 있지만 그 ADR이 발행돼서 그 PER이 높이 평가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만큼의 PER을 받게 된다면 내년에 2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ADR을 발행하니 그만큼 중요하고 TSMC를 바라봐도 우리는 SK하이닉스가 꼭 ADR을 발행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뭐 올해 엄청난 드라마틱하게 또 상승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뭐 여전히 목마릅니다. SK하이닉스의 내년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보면 지금 주가는 여전히 너무 싼 상태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니까 한번 내년 초에 SK하이닉스 실적 한번 확인해 보고 또 ADR 상장 계속 추진하는지 여부 살펴보면서 저희도 투자 방향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K하이닉스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체크할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봐야 되겠는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됐다가 오늘 SK하이닉스랑 같이 해제가 됐습니다. 뭐 그런 영향도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최근에 다시 이제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한 주에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나오니까 지난 한 주에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디다 투자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로 사실은 원전을 모두 다 셧다운 시켰던 일본이 네. 지난주에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그 탈원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언제 후쿠시마 얘기하는데 일본조차도 원전이 없으면 차세대,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 당사자인 일본이 사실은 물론 일부 국민이 반대하긴 해요. 그 완전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쵸, 네. 많이 일부 반대하긴 하지만 결국 이제 일본 정부랑 그 의회에서 결국은 그 의회 원전 없이는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분명한 인식으로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세계 곳곳에서 원전을 갖다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사실 사그라질 수밖에 없고 그 인식에 사그라진 것을 고스란히 친원전,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시로 흘러간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세계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국가는 5개밖에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프랑스, 한국, 미국을 하나로 지금 4개국밖에 없고 그러면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굳이 중국과 러시아 맡길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프랑스와 한미의 양강 구도다. 그래서 전 세계 원전의 붐이 엄청나는데 프랑스가 반을 가지고 우리가 반을 가져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삼성전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이번에 체코 원전도 수주했듯이 공기 맞춤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프랑스보다 훨씬 더 경쟁이 크다. 그래서 사실은 좋게 봐서 5대5지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우리가 원전을 수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서 두산에너빌리티도 3년 정도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투자하시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일본이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했다는 것을 그 분명히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제 전 세계가 유럽도 사실 뭐 원전에 대해서 지금 다시 그렇죠. 가동을 해야 된다. 뭐 독일 같은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을 보면 이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인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10월에 한번 97,400원 도전했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뭐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내년에 뭐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눈높이 잡으면 좋을까요? 예. 지금은 이제 7만 원 왔다 갔다 하다 아까 말씀하신 9만 원까지 내년에 이제 9만 원 정고점까지는 올라갈 거로 봅니다. 네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원전 말고도 중요한 또 캐시카우가 이제 그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 네. 가스터빈이 왜 중요하냐? 전 세계에서 AI에 대해서 그 전기의 수요가 많은데 원전은 지금 진행을 하더라도 빨라야 2030년이거든요. 그 당장 전기하면 어떻게 하냐? 급한 대로 무엇을 하냐? LNG 발전을 통해서 그 전기를 향산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스터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스터빈의
두산일티가 지금 신규 강자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산일티가 이것도 되게 주가 탄력에 중요한 어떤 사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주도 내년에 너무나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조우진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올 한 해도 방송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새해 그럼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사무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